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이 이제 우리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한 지 1주년 꼭 됐더라고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기자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처음에 제가 이거 제의 받았을 때 이제 매주 나와야 되는데 좀 부담감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저도 이 방송하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뭐 어쨌든 정보를 드리지만, 제 스스로도 이제 일주일 정리하고, 다음 주 또 한번 먼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좀 공부가 됐던 예. 프로그램이어서, 뭐 2년, 3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네. 전달하도록 네. 노력하겠다 약속드리면서 네. 본격 토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이번 주 증시는 사실 전쟁 상황 속에서 분위기 자체는 썩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까지 되게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주간으로 한 2.6% 정도 올랐었고 코스닥이 4.5% 올랐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금요일 돼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러시아군이 뭐 우크라이나 원자력 그 발전소에 뭐 공격을 했다라는 네. 그런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려는 뭔가 좀 시도는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친환경주라든가 또 에너지주, 조선주하고 이제 무기 이제 뭐 방산. 그런 구입 때문에 방산주가 상승을 계속 좀 주도했었고 거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뭐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좀 피해주로 부각이 됐고 또 특히 오리온이 거기에 또 법인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부 러시아의 비중이 있는 기업들은 좀 굉장히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들이 2월에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2월 말 그리고 3월 초 이번 주 들어와선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인이 뭐 전쟁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 해외 여행이 또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주들도 뭐 이번 주 들어와선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가장 역시 특징적인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주식 시장보다는 그 원자재 가격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컸습니다. 국제유가가 4주 연속 상승해가지고요. 110달러를 돌파했고 이게 주간 기준으로는 거의 15% 네.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밀 가격이 이게 농산물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의 급등도 좀 그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좀 일으키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뭐 원자재 가격의 좀 급등이 좀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던 그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는데 그러니까 3월 FOMC에서 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했는 그 파월 연준 의장 하원 발언. 네. 요거는 이제 시장 상당히 도움이 됐고 목요일 증시도 이 덕분에 올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른바 빅스텝이라 해가지고 0.5%포인트 올리는 이 어떤 대폭 금리 상승, 인상 이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우려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은 0.25%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파웰 의장도 7번, 그러니까 올해 7번 남았잖아요. FMC가 내내 올리겠다라는 거를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약간 궤도 수정이 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7번 올리는 게 아니라 5번 정도 올리는 걸로 이제 확률이 더 높아졌는데 일단 이번에는 그래도 0.25% 올린다고 하니까 시장이 안도해서 그날 이제 증시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날 또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시장 참가자들이 다음 날은 또 무슨 해석을 했냐. 같은 말을 가지고 이번 3월만 지금 0.25%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는 5월 달에 0.5%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약간 이제 또 해석이 또 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를 잡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했고 이건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무조건 물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플레 리스크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 어쨌든 빅스텝으로 안 간다. 뭐 이렇게 아예 확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0.5%를 5월 가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3월은 아닌데
그 후로는 지금 모르겠다. 시장에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좀 걱정인 게 이게 국제유가가 지금 너무 올라가니까 네. 휘발유 가격도 막 오르고요. 거기다 농산물 가격까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에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좀 아쉬운 게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 조짐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한 3월부터는 조금씩 완화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고 연준 의장도 분명히 이번에 언급을 했거든요. 올해는 분명히 좀 약간 안정화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이 모든 걸 다 빨아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예측이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인플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3월 FMC에서 0.25% 정도 그 인상은 뭐 이건 거의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그날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0.5%는 한 번에 올리는 건 좀 무리다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FMC가 좀 끝나봐야 이 부분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좀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보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 다른 나라라든지 뭐 미국 증시보다 이번 주나 최근 보면 조금 더 뭐 나은 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약간 뭐 선방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증시가 좀 안 좋지만 한국은 작년 6월에 3,300 찍고 지금 8개월간 2,600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빠졌다는 미리 이야기예요. 빠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의 문제도 있었죠. 그때 대형 IPO도 많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경기에 민감한 국가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건 아닌데 뭐 계속 얘기 들으셨잖아요. 작년에 피크아웃. 네. 우리나라 이제 실적 피크아웃 찍는다. 수출도 피크아웃이다. 막 반도체 기업 맞아요. 온다. 예. 뭐 다 피크아웃에 그냥 다 예. 갖다 붙여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경기 둔화가 실제로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증시가 어쨌든 1월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겹쳐가지고 20% 결국 이제 빠진 건데 한국은 이제 먼저 빠진 거고 미국은 사실 올해 1월부터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한국보다는 뒤늦게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월에 증시가 올랐거든요. 실제 이게 조금 올랐어요. 빠지진 않았어요. 전쟁이 났는데도. 근데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2월에 한 3% 이상 네. 빠졌고 1월에 한 12%. 그래서 두 달 동안 한 15%.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만 놓고 보면 미국이 더 많이 빠진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리 좀 선제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게 좀 최근에 미국보다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조정을 받은 거죠. 뭐 피크아웃에 대한. 예. 근데 어쨌든 최근에 버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런 이제 우려와 달리 뭐 물론 이제 물가라든가 뭐 무역 수지 적자 우려는 있지만 수출이 너무 좋아요. 이번 2월에 역대급 수출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업일 수도 작은데 정말 엄청난 실적을 냈더라고요, 수출을. 그래서 펀더멘탈은 여전히 단단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한국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부양책 쓰니까 예, 바로 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녹아드는 것 같고 보통 이제 금리가 오를 때 우리가 성장주에 불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금리 오를 때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장치 산업이 좀 많잖아요. 네. 뭐 중간재 기업.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경기만 회복이 되면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도 한국 시장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PER이 10.2배입니다. 2,677포인트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PER이 지난 10년간 10.2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계산을 해보면 2,677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한국은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오른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은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가끔 매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 매수세로 전환될 때가 언제일까?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될까? 이게 궁금한데 어떤가요? 일단 전쟁 시작 전만 해도 한국을 좀 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돈을 일단 뺀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은 항상 그렇지만 위기 발생하면 너무 유동성이 좋은 나라라서 팔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러시아 지금 주식시장 거래가 중단됐는데 이제 그런 데서 또 손해가 지금 굉장히 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펀드 환매가 나왔을 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줘요. 그래서 팔기 쉬운 나라부터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게 뭐 우리나라는 좀 억울하지만 과거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전쟁 시작되고 나서는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쟁 리스크가 어쨌든 좀 완화되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뭐 더 악화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러시아 리스크도 이 정도가 최악이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될 때까지는 저는 조금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것만 좀 완화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평가돼 있고요. 한국의 그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레벨이 높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봐도 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뭐 유로화에 연동돼서 좀 약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의 문제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1,200원 이상에서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이런 높은 지수대에서도 그러니까 높은 레벨에서도 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환차익도 생기죠. 네, 환차익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근데 아직은 이제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아마 제 생각에 이제 1,200원 밑으로 좀 꺾이는 모습만 나와주면 또 저가 매수가 좀 분명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회가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 양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중국에 아마 좀 공격적인 만약에 부양책이 나온다면 한국에는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중국의 부양책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양책의 강도를 보고 아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이제 경제 지표입니다.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제 지표만 또 양호하게 나와준다면 외국인들은 또 언제든지 저가 매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ISM 제조업 지수도 요즘에 나오는 지표 보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것 같아요. 중국의 PMI 지표도 제조업 지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경제 지표는 뭐 여전히 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 전쟁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또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3월까지의 어쨌든 경제 지표가 좀 확인이 되면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진입을 서서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확인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SK하이닉스를 1,617억 정도 샀고요. HMM을 842억, 포스코를 652억,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367억, 한국전력을 336억, 고려아연을 258억, 그 다음에 시젠을 248억 샀고요. 현대바이오를 228억 샀고, LNF를 226억, 한국항공우주를 202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외국인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좀 수혜 기업들을 좀 샀어요. 실제로 뭐 여기 방산주도 있고 방산주가 한 2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라든가 뭐 고려아연 같은 비철금속, 해운주 이런 것들은 다 이 전쟁 약간의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외인들이 좀 매수를 이번 주엔 단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기관들이 담은 종목도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기관 투자들이 담은 종목은 한국전력을 628억 정도 샀고요. 페노션을 306억 샀고, 한국가스공사를 268억 샀고요. 셀트리온을 261억 샀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248억, DLENC를 241억, 네이버를 227억, SK이노베이션을 220억, 카카오게임즈를 191억 샀고요. CS윈드를 177억 샀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최근에 좀 수혜 기업들을 샀어요.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한전을 좀 많이 샀고 뭐 페노션 같은 해운주라든가 또 가스 회사 거기에 그 건설주들도 정책 수혜주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풍력 또 방산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기관들도 좀 매수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주로 매수했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2,269억으로 가장 많이 샀고요. 기아를 1,076억, LG에너지솔루션을 885억, 삼성전자 우선주를 780억, 현대차를 660억, 그리고 롯데케미칼을
575억 샀고요. 에코프로 BM을 562억, 신풍제약을 475억, KB금융을 442억, 두산중공업을 426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실 신풍제약하고 두산중공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좀 낙폭과대주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주가 좀 부진했던 그런 기업들을 샀고, 신풍제약과 두산중공업 각각 좀 재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료 따라서 좀 약간 모멘텀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 원자력 발전주입니다. 네. 원전주가 8.15%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 모바일 게임이 7% 정도 올랐고, 임플란트도 한 7%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고요. 전력 설비 관련주가 7% 초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대표주도 한 7% 정도 반등을 해줬고, 철강 업종이 한 6.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유전자 치료제 이쪽이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6.1% 정도 상승했고, LNG 관련주들이 6.09%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 5.84% 상승했고, 해운주가 5.5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원자력 발전주들이 좀 테마가 부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강했고, 임플란트는 그 덴티움이란 기업이 너무 실적이 잘 나와서 좀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고요.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도 정책 수혜로 좀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 좀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이런 모멘텀 가진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대로 이번 주에 원자력 발전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을지 또 좀 지켜볼 상황인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원자력 발전주가 좀 최근에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좀 지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주가가 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게 기업들의 이익 대비해서 한 퍼가 몇 배 정도 되나. 뭐 저평가돼 있으면 또 해도 되니까. 두산중공업을 봤더니 퍼가 55배나 되고요. 한정기술이 이제 원전 설계하는 업체거든요. PER이 109배나 됩니다, 지금. 근데 그나마 한정 KPS는 이제 원자력 발전 정비도 해주고 어느 정도 뭐 발전소라든가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업데이트도 하고 정비 같은 거 해주는 업체인데, 한정 KPS는 12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데 일부 이런 이제 원자력주들이 퍼가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익 대비해서 그냥 제가 본 거예요. 가격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굳이 우리가 이미 또 노출이 됐는데 여기서 쫓아가는 거는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멘텀으로 그냥 플레이만 하시되 이거를 뭐 가치 투자 관점으로 이제 원전 좋아지니까 나 장기 투자지. 요거는 아직은 좀 숫자로 확인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교육 관련된 자료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지금 우리 교육은 교보증권에서 나왔고요. 김한경, 김지영 애널리스트가 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만 좀 해드리면 지금 시장 환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학령 인구라 그러죠, 우리. 예, 학령 인구가 80년도에 1,44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약을 해서 공부하는 이제 학생 수가 1,440만 명인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789만 명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거의 반이 지금 없어진 거죠. 예. 그리고 2030년이 되면 594만 명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학령 인구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반면에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고등학생 기준으로 월 평균 64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출 총액은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는 주는데 Q는 주는데 단가라 그러죠. 이 단가 올라가지고 매출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실제 그 교육 서비스 업종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더니 카드 승인 내역을 딱 봤나 봐요. 그게 있나 봐요. 데이터가. 그 코로나19 이전을 회복을 했대요, 이미. 예, 업황 자체는. 그래서 시장 환경은 전체 이제 물량은 줄지만 이제 학생들 수가 주니까, 그러나 이 매출액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고등교육 시장이 이제 가장 크죠. 이제 우리가 뭐 수능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교육 시장의 특징이 인터넷 강의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인터넷으로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이제 개인 맞춤형 학습도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내가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명 학원의 스타 강사를 내가 뭐 무한대로 계속 온라인 수강할 수 있고 무제한 시청까지 요새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생들의 입맛에 딱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아직은 수시 비중이 높더라고요. 이렇게 대학교 갈 때 수능보다는 수시 비중이 높은 편인데 내년에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서 정시 비중이 40%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한 20% 후반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대선 후보들도 여기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좀 보고 가자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생도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은 고등교육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 시장도 있는데 여기 특징이 태블릿 PC를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문 교사가 가서 네. 하기가 좀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학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학습지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침투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방문 학습보다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강의료가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 업체들한테는 더 지금 좋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아 예비 초등학생까지 시장이 네. 넓혀지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교육과 관련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짚은 보고서니까 한번 이게 읽긴 좀 쉬워요. 그래서 네. 한번 읽어보시고 기업으로는 메가스터디 교육, 디지털 대성, 웅진 싱크빅, 비상교육, 아이스크림 에듀 이 5개 기업을 좀 분석을 해놨으니까 네. 한번 교육해 우리가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학력 인구 감소하니까 안 좋다. 근데 이 보고서는 그런 좀 우리 고정관념을 깬 보고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3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3월 7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